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정희진입니다. 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과 교육감까지 우리 지역의 일꾼들을 새롭게 선택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편이지만 사실 지방선거는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선거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교육과 돌봄, 복지와 안전, 환경과 문화 정책까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이죠.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어떤 정책과 가치를 주목하고 있는지, 또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세로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역정치의 차원을 넘어 주민들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저출생과 지역 소멸, 돌봄과 교육, 청년 유출과 기후위기 같은 문제들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생명 존중과 돌봄, 교육과 종교 자유, 기후정의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정책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건강한 민주주의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갈등과 혐오를 넘어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논해본다. 함께 하실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먼저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승열 총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이신 김철영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SDG 법률사무소 대표이신 권순철 변호사님 함께하십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는 6월 3일이면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까지 새롭게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 지방선거는 주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선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 혐오, 또 무관심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는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이런 시기에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무님께 먼저 여쭐게요. 네, 저는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요. 그래서 네.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지만 지금 이 투표를 하는 건 그냥 공짜로 얻은 게 아닙니다. 예. 대통령 선거도 1987년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지방자치제 선거도 역시 1991년과 95년 두 차례 나누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직접 선거에 참여하고 그래서 나의 의견을 충분히 표명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과정, 그래서 그 우리들의 생각이 모여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런 축제를 만들어가는 매개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교회는 낙선하신 분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패배해도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이 있고 또 다른 내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교회가 좀 이 화해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철영 목사님. 네, 그 지방선거는 내 삶과 직결되어 있고요. 또 동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대선과 총선에 비해서 투표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지난 2022년에 치러진 대선에서는 79.4%였고요. 네. 그다음에 22대 총선은 67.0%였는데 제8회 전국 지방 동시 선거는 50.9%, 지방선거 역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거가 투표율을 좀 높여야 되겠고
또 공정선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73.6%가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투표 의향자의 유권자 91.8% 중에 또 39.4%가 사전 투표에도 참여하겠다 했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 네. 사실 한국교회의 신뢰도나 모든 이제 이미지들이 막 추락해져 가는 시기에 지금 이번에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 한국교회가 이미지를 완전히 또 개선하고 더 좋게 우리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거를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개신교 신뢰도가 19%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고요. 또 개신교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극우 이미지라고 응답한 분이 40%가 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자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기독교 핵심 가치인 정의와 공정, 또 화합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잘 구현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대응을 함으로써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교회는 선거철마다 공명선거 캠페인과 투표 참여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죠. 기도하고 투표하자. 당신의 한 표가 나라를 살립니다. 이 같은 캠페인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책임 있는 선거 참여를 독려해 왔습니다. 김철영 목사님, 그동안 한국교회가 진행해왔던 공명선거 캠페인과 또 투표 독려 운동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와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서 그다음에 종교계 안에서 유일하게 지금 공명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는 단체가 두 곳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세계 성시아 운동본부, 그리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네. 이 두 곳인데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는 이제 투표 참여 또 공정 선거를 위한 지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세계 성시아 운동본부에서는 국내외 한 교회들, 지역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여야 대선 또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정책을 제안하고 답변을 받고 네. 그것을 추진하는 것, 정책 선거를 주도하고 있고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세계 성시아 운동본부가 2007년부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했는데요. 네. 지난 21대 총선 또 20대 대선, 그다음에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선거 협업사업에 종교단체는 유일하게 19개 단체 중에 하나, 또 9개 단체 중에 하나, 6개 단체 중에 하나로 선정이 돼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이 됐고요.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역시 공명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에 가장 앞장서는 종교 단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0대 공명선거 10대 지침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서 10계명 중에 제 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허위 사실이나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만 하고 공유만 해도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10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그 후로 굉장히 그런 면에서 공정선거 캠페인이 호응을 얻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한국교회가 깨끗해지고 또 올바른 선거 문화가 조성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 총연합도 최근 목회 서신을 통해 적극적인 선거 참여, 정책 중심의 공명선거 실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투표에 참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떤 자세와 기준으로 선거에 참여하느냐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승열 총무님, 기독교적 시각에서 선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기독교인들 어떤 자세로 선거에 참여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주주의에서 예. 선거는 우리 주권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본 권리이자 또 의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정치를 마치 혐오하고 멀리 해야 될 것처럼 왜곡되어 있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정치와 종교는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정치 지도자는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제 선거하면 어떤 정당을 지지할 거냐, 어떤 후보를 지지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종교가,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리고 정치의 과정에서 어떤 지도자가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또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일까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이 선거 과정에서 교회에서 갈등이 안 생길 것 같고요. 또 서로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 때 보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구를 지지하냐 마냐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갈등하는데 네. 이번 그 과정에서는 정말 우리가 종교는 정치에 예언자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무엇인지, 정치의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와 정부, 정권에 대해서 감시자로서, 예언자로서 견제하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적 태도를 공부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선거철만 되면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로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 목회자 설교, 또 교회 내 단체 메시지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권순철 변호사님께 여쭐게요. 실제 교회 현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 헌법상으로 모든 이제 국민은 정치 자유가 있고요. 예. 공직선거법상으로 누구나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법에 예외로 두고 있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 우리 85조인데요. 그것이 종교 조직 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 85조가 대부분의 지금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법 문제들이 다 이제 여기에 저촉이 되게 되는데, 네. 설교 시간 중에 목사님과 총무님 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이제 공직선거법은 분명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 내에서는 정책과 또 어떤 가치 중심으로 발언이 이루어지고 또 정치 운동이 이루어져야지 그 외에 그 이상에 더 나아가는 발언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요즘 SNS가 너무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옮겨진다든지 네. 명예훼손적인 발언들이 옮겨진다든지 그걸 통해서 선거가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정책과 공약일 텐데요. 이제 후보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정책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저출생과 돌봄 문제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 또 지방 소멸 위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영 목사님,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정책과 대안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제안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출생 돌봄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어떤 그런 요양 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 것은 강원도 태백의 황지교회라고 있는데요. 인구 3만 6천 명의 작은 도시인데 그 지역에 태백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황지교회는 폐원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제 장난감 도서관으로 개관을 해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나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태백의 엄마들이 1,06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장난감을 빌려서 또 놀이도 하고 엄마들 교실도 운영하면서 네. 좋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자체마다 이걸 정책으로 받아서 이게 운영되면 비싼 그 장난감을 구입하는 데 드는 그런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결혼 만남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인천시와 저희 성시아 운동에서 네. 협약을 맺고 그렇게 해온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고 열매가 있어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좀 지자체와 확산해 갈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 저출생에 대한 문제를 네. 어떤 복지의 어떤 몇 가지 과제로 해결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저출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출생을 하겠다는 생각을 꿈도 못 꾸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이제 이런 사회에서 그런 몇 가지 수당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보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그 노동의 그 임금으로만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그런 사회 정책이 좀 전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제 선거이기 때문에 나의 노후가 여기서 공원에 앉아서 여유를 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그 꿈을 주는 그 지방자치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도 또 누군가랑 같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쁜가를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좀 그런 게 좀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네. 정책들이 입안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이 교육 문제는 다음 세대의 가치관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영역인 만큼 교계에서도 관심이 크죠. 학생 인권과 종교 교육, 민주시민 교육 문제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학교에서도 이제 학력의 양극화, 학교 내의 폭력의 일상화, 학력의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교육감 선거에서 주된 쟁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문제는 결코 녹록한 문제가 아니다. 교육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좀 발견하고 인정하는 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폭력의 일상화가 되는데 놀라운 건 학교 폭력위원회도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서 네. 35%를 넘는다고 그럽니다. 결국 변호사가 있는, 그러니까 가해 학생들의 약 35%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결국 가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빠져나가게 되면 피해자들의 그 분노와 절망감, 이건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책임으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할까.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감에게 책임 물을 게 아니라 우리 그 시의회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학교 내에서의 폭력에 대한 문제가 했는데, 최근에는 선생님들의 교권 추락, 악성 민원과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폭력을 휘둘러도 되는, 정말 이런 놀라운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겪는 고통도 분명하게 드러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숨어야 되고 감춰야 되는 거, 그게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아픔도 우리 사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학력의 양극화, 학생들 내에서 일어난 폭력, 선생님에 대한 무시와 교권 침해,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동의 문제로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 존중, 학생 자살 문제입니다. 네. 한국 교회 입장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생명 존중의 문화를 교육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 공동체 정신을 우리가 함께 갖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 대선 때 정책 제안 중에 하나가 학교에 대해서 민주시민 교양교육을 하자. 네. 민주시민 교양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공존하는 것을 아이들의 배우자의 가르치 교육하자 했는데, 이것을 올해 교육부가 이제 그걸 받아서 또
실제로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 교회가 가장 학교 교육에서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총무님 말씀하신 것은 교사와 학생의 인권 모두가 존중받아야 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조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에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리 상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권역별 학교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줄 권역별 변호사, 공공의 변호사를 네. 도입하는 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습니다. 뭔가 정책으로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말씀 중에 지금 이제 사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학교 폭력, 뭐 교권의 추락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 이제 기독교를 비롯해서 이 종립학교를 통해서 종교교육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종립학교를 통해서 종교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 선발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네. 이것이 지금 1차적으로 교환 선발하는 데 있어서 뭐 저 교육청에 위탁을 한다든지 종교교육에 제한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교육감 후보자들이 종교교육의 자율성 그리고 교원의 선발 가운데 자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고 또 나중에 되셨을 때 이것에 대한 좋은 정책들 만들어 주시기를 또 한번 바라는 마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제 그 정부 교육 당국에서도 종교 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종교의 전파를 위한 교육처럼 인식하고 있는 측면이 많은데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가치관은 인간에 대한 존엄과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본 가치관 중심으로 하는 게 종교 교육이다에 대한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종교 교육 그러면 어떤 특정한 예배 형식 종교 형식 이것에 하는 거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그런 종교 교육이 뭔가에 대한 논의도 좀 제기되어야 지금 사립 종립학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광역 기초의원 선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조례들이 실제 주민들의 삶과 지역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중독 예방 조례, 또 생명 존중 조례, 인권 관련 조례 등을 둘러싼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권순철 변호사님께 여쭐게요. 이 지방의회 조례 차원에서 기독교인들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례라고 하는 것이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조례 그러면 법률하고 뭐가 다른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회 입장에서 한번 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차별 금지라든지 인권 보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우리가 논의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방에서 교육 현장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인권이 보장이 되고 또 어떻게 차별 금지가 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조례를 통해 실현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또 이제 지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주제가 나왔었는데 돌봄에 관한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 종교시설, 특히 교회가 지방의 교육의 중심이 되고 또 아이들을 돌보는 그 기관의 중심이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저출산 그리고 돌봄 시설이 미약한 그런 상황에서 사실 교회가 다시 또 그런 역할을 이제 하기 위해서 또 재등장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회가 그야말로 주일에만 이 교회 공간이 활용이 되고 주중에는 또 비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방에서도 이런 교회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그 저소득층 아이들의 돌봄에 좀 활용하자. 이런 많은 교회가 감당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어떤 교회가 실제로 시와 협약을 맺어서 돌봄을 제공했는데 돌봄 안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렇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 인근 학원에서 왜 등록 없이 학원업을 하느냐고 또 학원법으로 고발하는 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동법상 돌봄기관은 기본적인 이 돌봄 서비스가 이제 교육 그 제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학원법상으로는 학원 등록을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돌봄시설에서는 돌봄기관으로 이제 이게 활용이 되고 지정이 되면 기본적인 교육이 가능하고 네. 별도의 절차 없이요. 이게 법률에 상충이 있었던 문제가 있어서 또 뭐 검찰에 고발이 되고 하는 얘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진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당진 시와 교회가 협약을 맺고 돌봄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곳은 돌봄 기관으로 본다. 그렇게 해서 법률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상당히 이거 뭐 모범적이고 의회가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또 하나 조금 이제 조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종교시설에 관한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전국적으로 재개발되면서 기존에 노후화된 교회가 그 재개발 단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교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많고요. 뭐 그런 가운데 뭐 건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이제 이 마찰이 생긴 교회가 급기야는 뭐 이제 뭐 고소고발전, 때로는 또 약간 뭐 일어나서 안 되지만 폭력 사태까지 발생을 하고 그것이 뭐 10년, 8년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일이 있게 되는 이제 사태가 있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좀 원칙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교회 종교시설은 그야말로 그 지역 커뮤니티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이 마음을 모으고 화합하게 하는 자리인 만큼 그 종교시설은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에 그것을 허물어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토지로 보상해주는 그런 원칙들을 잘 설립을 이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흐물어지다 보니까 근데 그 문제를 또 조례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국가가 또 지방자치정부들이 시민들의 안전, 생명안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생명안전 조례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사고로 인해서 겪는 피해자들에게 보살핌을 제공하고 또 그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지방자치정부들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다짐하는 그런 안전조례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좀 활발하게 논의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부상한 것 중에 하나가 중독 문제거든요. 중독. 그렇죠. 마약, 알코올, 도박, 또 인터넷 게임이라든 거기에 대한 피해가 너무 커요. 저희가 2013년 11월에 여야 기도 국회의원들과 국회에서 중독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운동 발대식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대처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두 가정당 한 명씩이 중독 환자가 있다는 거죠.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도박이든 인터넷 게임이든 그런 면에서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안, 뭐 합동 통합 성결교를 포함해서 24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저희가 국회에 제출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가장 심각하게 떠오르는 게 청소년 마약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자체에서 중독 없는 건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교회가 지역 자치단체 함께 이런 부분도 조례 제정에 좀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후 위기, 환경 문제 역시 이제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요. NCCK 또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그 관련한 사역들을 계속 오셨습니다만 이 기후 정의, 생태적 회심의 중요성 어떻게 또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 가고 허물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걸 사랑한다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구의 위기는 곧 우리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또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그 편리함이 곧 머지않아 나의 후손들에게 짐이 될 것이다. 내가 쓰레기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쓰레기를 선물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출발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태양광을 우리의 전기 에너지로 바꾸자. 그래서 에너지를 전환시킬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석유와 화석 연료로 생겨나는 에너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과거에 그 버려졌던 일들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교회 지붕에 태양광을 씌우자. 또 나의 아파트 베란다 앞에 태양광 발전기 하나를 붙이자. 효율이 있든 없든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씩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회원 교단들과 함께 화석연료 이제 비확산 그리고 화석연료 탈퇴를 위해서 서명 운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정 단체의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모두 한번 스크린해보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정책들을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외에 기독 유권자들이 특별히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또 한국 교회가 앞으로 더 목소리를 내야 할 정책 과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께 먼저 여쭐게요. 예. 네, 2023년에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법이 제정이 네. 되고 2024년에 시행돼서 지금 시행 중이거든요. 국가가 근현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 문화유산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항 이후에 있었던 문화유산을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아예 못 박아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90%가 이상이 우리 기독교 문화유산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기독교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아주 법에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교회에서 잘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잘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지방 소멸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배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다시 살리는 길도 되고, 그리고 기독교 문화유산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을 순수한 그대로 우리가 잘 소개하고 전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 현장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좋은 교육뿐만 아니라 또 범죄도 없는 이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이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구체로 하게 되고요. 그 최근에 보니까 광주시를 비롯해서 7개 지자체가 네.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실제로 선교 활동을 했던 곳들을 잘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사업들이 이제 그쪽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도, 충청도 다른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님들 또 지자체장들이 구체적인 공약도 좀 내세우고 구체적인 활동들을 좀 약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 141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한국 교회가 그 동안에 가졌던 좋은 유산들을 네. 잘 발굴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보존하는 일이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목포 북교동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80년 된 구예배당 건물을 목포에서 지방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거든요. 네. 이호수 장천교회 같은 경우는 1921년에 지은 석조 건물을 국가유산으로 등록이 됐어요. 등재가 되고, 특히 이제 공주 제1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그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을 네. 거기에 이제 6.25 때 또 파괴가 됐었는데 그걸 다시 복구해 가지고 공주 기독교 박물관을 개관했어요. 그래서 네. 공주의 대표적인 그런 문화유산 명소로 시에서라든가 또 뭐 예부에서도 순례객들이 마지막에 들르는 곳이 그곳이고요. 그곳에 많은 그런 콘서트도 하고 포럼도 하고 행사를 하는데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좀 발굴하고 보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더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제 결이 다른데 네. 우리 사회의 유권자도 아닌 사람들이 5%를 넘어서 10%에 육박합니다. 이주 노동자들 문제입니다. 네. 이주 노동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동네에 이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그 우리 어떤 센터나 네. 보호기관도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찍이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들의 말을 발전시켜 주셨잖아요. 한글을 실제로 오늘의 현대어로 만들어 주신 분들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입니다. 헐버튼과 게일 같은 선교사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글을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자기 언어와 자기 문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갈까? 우리는 그분들에게 한국화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외국에 나간 우리 교포들에게 어떻게 해요? 왜 한국말 못하냐? 왜 한국 문화를 잊어버렸냐라고 질책하는 것처럼 역으로 역지사지해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좀 존중하는 우리 문화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동네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한국교회와 시청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부터. 예. 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네. 좀 관심을 두지 않는 선거 동시에 기도 한데요. 우리의 삶을 바로 직결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사실은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대처하고 또 각 이제 후보자들께 우리가 요청하고 당부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성경적 가치에 기초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직선거법을 꼭 준수해서 그것을 범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공명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목사님. 네. 그 후보들이나 정당에서 많은 공약과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 유권자들이 몇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각 정당과 후보들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가? 또 지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지지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으로 또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확보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본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정치 어떤 도구가 아니고 정치 논쟁의 장이 아니거든요. 특히 설교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정말 소중하고 신성한 그런 강단이죠. 네. 그런 면에서 정치 이념이라든가 특정 어떤 정치 성향이라든가 후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이거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서는 안 되겠고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선거 때마다 보수와 진보로 또 정치적인 자기의 신념 때문에 자꾸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가 아닌 이상은 서로의 정치적인 입장을 존중하면 교회 공동체는 화평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표로 심판하고 우리의 표로 우리의 의사를 확고하게 드러내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고 투표하면 당신이 주민자치 주인입니다라는 이 슬로건을 우리가 내세웠는데 그렇게 꼭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예, 총무님. 저는 기권하지 마십시오. 네. 꼭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에게 투표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꾼들을 뽑아야 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입장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 풍토가 좀 만들어진다면 변호사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또 좀 더 높아지고 편안한 공동체로 자리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지금 현재 신뢰의 위기인데 이 위기를 타파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꼭 투표하십시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곧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바라보는 정책과 가치, 그리고 기독교회 내 바른 선거 참여 자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도하며 바르게 선택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갈등과 혐오를 넘어 생명과 책임, 공공선의 가치를 세워가는 성숙한 선거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0번